오늘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시장은 정말 셉니다. 다시 6천에 근접했고요. S&P 500 지수가. 유럽장도 괜찮았고, 어제 중국이 하루에 3% 넘게 빠져서 좀 충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뭐 꼬물딱대가 올라가고 있긴 한데, 좀 이따 뒤에서 볼까요? 이 미국 지수, 미국 시장 움직임 보면은, 캔들 차트가 S&P 500 지수거든요. 이제 전고점 이때 올 7월 달 좀 조정이 있을 때, 그때 이후에도 계속 추세를 끌어올리면서 전고점 돌파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고, 9월 이후에.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S&P보다는 탄력이 좀 많이 빠졌다가 상대적으로 올라오는 속도가 늦었는데, 이제 최근 전고점 돌파하고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엔비디아거든요. 엔비디아가 가장 강력하고요. 그 다음 요거는 TSMC입니다. TSMC도 만만치 않게 올라가고 있긴 하고, 테슬라는 여기서 빼놨습니다. 테슬라는 뭐 정치적 문제 때문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아마 가장 최근에 강도가 셌을 겁니다. 근데, 요게 SOX거든요. 약간 안 보일 수는 있는데, 요거, 예, 약간 흐릿한 거 있죠, 요거. 근데 얘가 전고점, 이쪽에 있던 7월에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추세적으로는. 그래서 AI 사이클이 만들어내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추진력은 약간 소멸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큰 아이들은 아직 잘 버티고 있긴 하고요. 시총이 큰 아이들 중에서 좀 잘 못 버티는 쪽이 지금 현재 구글입니다. 예, 구글. 구글은 여기 고점 못 뚫고 내려가고 있고, 최근 그 검색 시장이나 뭐 이런 얘기, 크롬 요거 분할판 매각인가요? 뭐 이런 부분들의 얘기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것 같고, 나머지 것들은 잘 버티고 있긴 한데,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사실 10월 초 중반에 정점을 치고 나서 그냥 흘러 내려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이 개별 주식으로 AI 사이클을 봐도 아직은 AI 사이클이 깨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게 깨지려면 선도인 엔비디아가 깨져야만 다른 것들도 따라 깨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 말고 이제 글로벌 주가들을 보면 이게 이렇게 보시면 편하거든요. 이제 직전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요번 주죠. 그다음에 요게 한 달 동안, 직전 한 달 동안입니다. 그 한 달 동안 상승률과 하락률을 보여주는 건데, 보면 여기 마이너스 영역들이 있죠. 직전 한 달 동안 한 마이너스 정도로 빠졌다는 뜻이에요. 약간 빠지다가 살짝 들린 것도 있는 거고, 예, 이렇게. 근데 일단 최근 한 달 동안 빠진 아이들이 좀 있죠. 이게 주요 국가들만 한 건데, 지금 이제 미국 대륙 같은 경우, 이게 유럽이거든요. 유럽 대륙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쭉 한 달 동안 올라간 것도 있지만 빠진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유럽 대륙에서. 다 유럽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미국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인데,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에는 하락보다는 직전 한 달 동안 약간 올라간 것들이 그나마 조금 더 우위, 특히 미국 시장은 강력하게 잘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시아 시장입니다. 아시아 시장 한 달 동안 보면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하락한 쪽이 조금 더 많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봐서 헷갈리니까 이제 요 전체적인 뉘앙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별 국가들 조금 보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캔들 차트가 미국이고요. 특이한 건 이건데, 얘가 인도 지수입니다. 인도 지수가 상당히 세게 올라왔거든요. 계속. 근데 인도 지수가 9월 25일 요 기준으로 계속 추세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인도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락 강도가 굉장히 좀 세요. 그리고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 미국 지표는 여기 캔들 차트 있죠. 예, 미국 지표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계속 쭉 타고 올라가고 있긴 한데, 다른 것들은 어느 시점에서 정점을 치고 지금 약간 아랫방향으로 흘러내려가는 느낌들이 보이거든요. 강도가 미국처럼 계속 센 패턴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계속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거든요. 이 7월 달에 고점 치고 나서 추세적으로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지금 추세가. 이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추세적으로 계속 내리고 가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가 이게 대만입니다. 대만은 우리나라하고 반도체 관련된 것이 사실 가장 비중이 큰 편인데 무역에서 얘가 고점을 치고 조정 이후에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 고점을 못 뚫었어요 지금. 못 뚫고 최근 보면 트렌드가 고점을 두들겨 맞고 지금 약간 아랫방으로 흘러내렸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미국 시장 이외에 다른 국가들 차원에서 놓고 보면 미국 시장만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물론 경제 지표도 그렇게 나오고 있긴 하고 AI 사이클의 가장 최대 국가, 수혜 국가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대만이라고 봐야 될 건데 대만이 그 주시장이 그 AI 사이클에 대한 최대 수혜를 그렇게 미국처럼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두들겨 맞으면서 성과를 못 내고 있고 시총이 가장 큰데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패턴을 놓고 보면. 그리고 중국이 보시면 정책적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크게 탄력을 받았다가 요 하늘색입니다. 이거 잘 안 보이시나요? 예. 강력한 탄력을 받았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재차 올라가다가 이 전고점을 못 뚫고요. 최근 이 하락할 때 하락폭이 세져요. 크게 하락했죠. 하루 만에. 이틀 만에 하락한 거네요. 이게. 이틀 만에 하락하고 3일째 하락한 다음에 반등을 시도했는데 이 반등이 여기를 위로 밀어 올리지 못하고 다시 3%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그 어떤 정책적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표상으로 확연히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게 그렇게 잘 뭔가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2022년도 패턴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년도 2022년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패턴을 왜 말씀드린 거냐면 이게 2021년도에서 2022년도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2022년도 조정 국면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2022년도 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인데 고점 치고 나서 쭉 깨졌거든요. 그 뒤에 이제 다른 국가들이 순차적으로 따라오면서 쭉 깨지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먼저 깨지기 시작하고 물론 우리나라보다 먼저 깨진 데도 있습니다. 여기 이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먼저 깨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깨지기 시작하고 다른 데는 좀 버티고 중국은 뭐 예전에 깨지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다른 애들이 이제 지금 후반 사이클에서 이렇게 조금씩 밀려 내려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밀려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인도가 고점을 치고 조정을 받고 있고 경제지표 내년에 좋게 나오겠느냐. 미국은 끝까지 버틸 것 같아요. 오늘 경제지표 나온 거 보면 이게 뭐 리테일 세일이나 이런 쪽은 이제 차감하고 요거는 좀 빼고 PMI 지수 쪽만 볼게요. 이 PMI 지수 보면 이게 프랑스거든요. 일단 유럽 전체를 보면 유럽 전체 PMI 지수가 나왔는데 혼합 PMI 지수가 50대 있다가 50에 딱 경계선에 붙어 있다가 48.1로 빠졌고 제조업이 46에서 45.2로 빠졌는데 여기 보시면 서비스업 PMI 지수가 51.6으로 그나마 버텨주고 있던 게 49.2로 수축 국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영국이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컨버짓인데 이게 51.8에서 49.9로 빠졌고 제조업이 49.9에서 48.6으로 빠졌고 서비스업이 52에 있던 게 경계선이 50에 붙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가. 이게 독일입니다. 독일이 보시면 제조업 빠졌죠. 죄송합니다. 이게 컨버짓입니다. 종합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살짝 들렸는데 들린 강도가 지금 43에서 43.2로 들렸으니까 그렇게 큰 폭으로 들리진 않았고 서비스가 훅 빠졌어요. 지금 현재. 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도 보면 서비스가 49.2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가 툭 떨어졌거든요. 이 제조업 여기 보면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빠졌고 그래서 컴퍼시트 쭉 빠졌어요. 미국은 ISM 제조업 지수는 아니고 마켓에서 하는 것이 나왔는데 제조업은 살짝 들리긴 했고 서비스업은 아직 강력해서 PMI 지수로 놓고 보면 유럽은 지금 제조업도 그렇고 서비스업도 모두 조금씩 더 식은 이미 식었거나 서비스 업종이 약간 식어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미국은 잘 버티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녹록치 않은 건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경제가 점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사실은. 그리고 트럼프 당선으로 트럼프 랠리가 튀긴 했는데 트럼프가 하는 모든 정책은 지금 자국 우선주의인데 자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국가들은 안중에 없고 자국의 성장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 국가들이 현재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인데 그 국가들이 내년도 들면 더 취약해질 거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시건 심리지수 나온 거 중요한 거니까 보는데, 미시건 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 현재 상황은 안 좋다고 내려왔고 기대치는 지금 점프를 해서 튀었거든요, 위로. 트레이딩은 좀 트렌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어떻게 돼야 될지는 지금 혼재돼서 나오는 거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연합뉴스 차병섭 기자께서 11월 21일 날 올린 건데 나홀로 호재라고 돼 있죠. 중요한 거는 이 저성장이 고착화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중국이 목표 달성이 불확실하고 독일 2년 연속 역성장할 것 같은 전망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전망치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1월 달에 계속 전망치가 좀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어요. 11월 달에. 2025년도 보면 쭉쭉쭉해서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면서 움직일 거라고 지금 예측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그래서 지금 중국 쪽도 그렇고 독일 쪽도 그렇고 빨간불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시면 일본 여기 이게 이상석 기자가 11월 22일 날 올린 거거든요. 이거 오피니언 뉴스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뭐 경제 성장률 0% 전망, 고물가의 엔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이 그 기준금리 조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반짝 성장을 했는데 올해 전망치는 줄줄이 하향하고 있다, 일본이.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 독일, 일본 뭐 이런 애들이 지금 내년도 경제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강도는 조금씩 약해진다는 쪽으로 지금 얘기들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인데 경제 둔화 얘기 나오죠. 강수지 11월 17일 날. 그런데 중요한 건 중국 경제가 둔화돼서 하루 100만 배럴의 원유가 공급 과잉 될 것이라는 전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미국에 있는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중국 경제나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중국이 공격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것보다는 대증적 요법, 즉 뭔가 증상이 발생하면 그 증상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터치하는 수준의 경제정책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큰 기대를 하는 거는 약간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특이한 건 트럼프가 하는 지금 현재 정책들은 전부 다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는 정책이거든요. 뭐 60% 중국에, 그 다음에 다른 국가들 뭐 20% 관세, 보편 관세를 전부 다 대부분 다 관세를 그렇게 때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때려놓으면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동하게 될 거고 트럼프가 된 것조차, 그러니까 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에서 전체적으로 그 표를 많이 받은 것의 가장 그 중요한 이유는 사실 인플레이션 압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바이든 정부 때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셌었기 때문에 전 세계 그 어디보다도 셌었죠. 지금 선진국 중에서는. 그래서 금리도 가장 높이 많이 올랐고. 그런데 트럼프가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지금 그 불법 이민자들 내쫓는 건 인건비 쪽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또 집값이나 이런 쪽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이민자들이 상당히 노동을 많이 하는 곳이 사실 건설업인데 건설업 쪽에 불법 이민자들을 쭉 끄집어내서 몰아내면 거기에 인건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주택 비용에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거냐 추세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물론 어떤 전문가께서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트럼프가 그 금리를 내리는 압력 쪽을 트럼프 1기 쪽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2기에도 그런 행태는 할 거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는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내린다고요, 반대로? 그렇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할까요? 제 생각에는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형태로 경제를 망치면서 자기 임기를 끝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그 전문가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트럼프 때문에 쉽사리 경제 지표가 꺾여 내려가는 게 보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강도가 세지는 게 보이지 않는 이상 금리를 쉽사리 내리기는 내년도에 녹록지 않을 것 같고 물론 경제 지표가 꺾여 내려가면 뭐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니고 그 수요 유축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이 세질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패턴에서는 금리가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랠리가 추세적으로 계속 밀어올릴 여건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 국면에 일정 부분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리고 우리나라도 장난 아닙니다. 지금. 조선비즈 김태호 기자께서 11월 21일 날 올렸는데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정리가 안 되고 계속 진행되는 과정 중에 부실한 새마을금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상호저축도 그렇고 증권사도 그렇고 이런 부실 PF에 대한 문제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커질 거예요. 이게 지금 아직 터지질 않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심각성을 얘기해 보면 여기 보면 그러니까 4등급, 5등급 부실이나 부실 우려 판정 받은 데가 131개나 됩니다.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에서 이게 뱅크런 발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일단 부실화되기 전에 자금을 끄집어내서 그걸 다른 쪽으로 이체하는 형태로 안전한 1금융권이나 최소한 상호저축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는 일단 한번 정리를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요게 환율인데요. 환율 얘기를 좀 할 건데 환율 얘기 요게 위에 보시면 여기 한 달간 움직인 게 이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이거는 기준 통화가 전부 다 USD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준 통화가 자국 통화예요. 뉴질랜드, 호주, 그다음에 영국, 유로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를 찍었다는 얘기는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기준 통화가 USD로 되어 있죠. 얘는 플러스가 되면 이렇게 연두색으로 플러스를 표시하면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반대 방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표시법이 다르기 때문에 환율이. 그래서 최근 한 달을 보면 유로화가 3% 빠졌습니다. 유로화가 3.38. 우리나라가 얼마 빠졌냐면 여기 있죠. USD KRW 1.74 빠졌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 얼마 빠졌냐면 1.33 빠졌어요.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동안은 유로화가 더 빠졌습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 엔화나 이거보다는. 근데 연중으로 보면 올해 1월 이후 그러니까 올해 1년 그러니까 올해 1월 달 이후로 보면 올해 들어와서 유로화는 한 5.62% 빠졌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한 9.75% 빠졌습니다. 우리나라가 8.52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로화 대비 좀 더 많이 빠지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의 빠지는 강도는 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나라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지난번 동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환율이 극단적으로 뭔가 상황이 움직였다 우리나라만 그렇게 된 상황이 아니고 달러 자체의 가치가 변동하면서 그 가치에 일정 부분 맞물려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게 맞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문제로 보고 있는 건 향후에 그러면 실제로 문제가 생길 때 우리나라가 환율 방어를 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이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일단 우리가 그 환율 조작국 관찰 대상 안에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잠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10월 29일 날입니다. 이거 동아일보 기사. 누가 올리셨냐면 올리신 분도 얘기를 해드려야죠. 네, 여기 송혜미 기자하고 소설희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여기 말씀드렸듯이 세수펑크가 계속 나니까 이 세수펑크 중에서 외편기금을 자꾸 끌어막고 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주택기금, 뭐 우체국에 있는 어떤 우체국 그 보험기금이든가요. 그런 것들을 막 끌어다가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세를 안 하고 그 다음에 국채발행이라는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다른 쪽에서 자금을 자꾸 기금 같은 거를 끌어다 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외평채가 이게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띠면 거기서 그 대응을 위해서 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걸 자꾸 하면 이 외환 방파제가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국회의원이 얘기한 건 여기 있는 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외평채 수준이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빠진 게.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거죠. 이거 봐라. 중앙은행 통화당국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정부 들어서 저희가 그 어설픈 그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엔 능력이 안 되는 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전에 있었던 추경호 의원이든가요?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불안정한 상황을 가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거든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2022년도 들면 21년도 정점을 치고 나서 추세적으로는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 외채는 급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단기 외채거든요. 단기 외채 중간에 있는 게 외환 보유액 이게 총 부채거든요. 외환 보유액보다 단기 외채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국가적으로 국가부도를 겪는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지금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환율이 막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갈 때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 이거 보시면 이게 두 가지인데, 파란색이 외채 비율인데, 외채 비율은 뭐냐면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예요. 그러니까 단기 외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의 어느 정도 비중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기 외채 비중이 여기 보시면 33%대에 있다가 38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게 환율 시장의 불안정성을 일정 부분은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지금 9월 중 거주자 외예금 동향이거든요. 이거 한국은행 보도자입니다. 보시면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는데, 이 보시면 밑에 좀 내려가 보면 이게 2023년도 총계가 이거였거든요. 1000억 달러 정도 넘죠. 1038억 달러 정도 되죠. 근데 그 위에 밑에 보면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2023년도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10월, 11월, 12월 석 달이 한 분기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갔고, 달러가 가장 높아요. 지금 22억 달러 정도 추가적으로 늘어났거든요. 물론 대부분은 기업 쪽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외화예금 쪽에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기업 쪽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면 미국 달러가 여기 3개월 미만, 여기 쭉 6개월 미만 이렇게 보면 4%대에 있잖아요. 그죠? 외화예금이 4%대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나라 원화예금은 이거 보시면 3%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의 불안정성이 야기되는 상태에서 예금의 금리조차 미달러 예금이 높으면 원화에 대한 수요보다는, 뭐 예를 들면 기업 측면에서는 굳이 원화를 국내로 들어올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달러로 보유하고 있는 게 낫지, 무역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기업들이 굳이 국내로 자금으로 환전해서 들어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업 측면에서는 외화예금을 보유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국내로 외화가 원화 쪽으로 전환돼서 들어오질 않는 패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고착화될 수 있는 게, 보시면 여기 중앙은행 기준금리거든요, 움직임이. 미국 기준금리가 4.75입니다. 이게 하단이 4.5, 상단이 4.75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58 정도 될 겁니다. 실질 그 실효 기준금리는. 근데 우리나라가 3.25입니다. 그 차이가 한 1.5 정도 나는 거예요. 1.5. 1.5 약간 안 나죠. 그래서 이게 고착화되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외화예금 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될 거고, 원화예금 낮을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지금 현재 이 원화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달러 강세가 끝나고 원화 강세로 돌아서겠다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는 이상 굳이 우리나라 원화예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좀 안 해볼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 자체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힘을 잃고 도대체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에 비해서. 그러면 향후에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많이 오르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 굳이 국내에 있는 것보다는 외국 쪽으로 자금을 이동시켜서 자산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게 나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거기에 가장 시총이 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이 제대로 안 되고 경쟁력에 대한 물음표를 찍히고, 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일부긴 하지만 계속 그 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우선순위를 뺏기면서, 개발 우선순위를 뺏기면서 계속 SK하이닉스가 먼저 개발했다, 세계 최초 막 이러는 것들을 내뱉고 있는 걸 보면 삼성전자 위기가 아주 빠른 시간에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주가 지수를 밀어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지수 자체가 크니까, 그 비중이 삼성전자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환율 시장에서 놓고 보면 환율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다시 달러가 너무 세졌기 때문에 밑으로 반대로 달러 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거다, 이런 생각은 제가 보기엔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환율은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갈 거라는 얘기들을 드리잖아요. 제가 계속 드렸는데,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을 봐도 미국만큼 경제가 좋은 국가가 전 세계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제 호황에서 지금 달러 약세를 예측한다는 건, 물론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많이 올라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의 가치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단순히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하는 건 제 생각엔 굉장히 불합리한 예측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포트폴리오 운영 차원에서 놓고 보면 현재는 국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단 일단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게 나은 것 같고요.
물론 주식시장이 조정받은 뒤에도 저는 향후의 경제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탄탄하게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가장 이제 관세를 미국이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미국이 글로벌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큰 소비 시장이 불락화되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은 그나마 잘 버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혹은 독일처럼 뭐 대만처럼 수출 중심으로 움직이는 국가들은 불리한 거죠. 내수만으로 못 떠받치니까.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고 유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내수 소비 시장이 경제의 7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더라도 자기 자체적으로 내수만 만들어지면 경제는 잘 돌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혼합 형태인 우리나라 같은 혹은 중국 같은 뭐 유럽 중에서도 뭐 독일이나 이런 쪽에서는 경제의 탄력도가 관세 전쟁이 일어나면 다 떨어지겠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이 상대적으로 덜 떨어질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향후 포트폴리오 운용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 시장 안에서 돌리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짧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졌네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